사조용전 32건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까마귀를 잡을 수 있습니다. 목임자를 보자 정신이 돌아온 양강이었습니다. 양강은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목임자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목임자는 이제 곧 떠날 양강에게 임신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그제야 수많은 후회가 밀려오는 양강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후회되는 것은 목임자를 붙잡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자신의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사당 안에서의 황룡은 구행봉에게 아버지를 도와주면 구음진경에 해석본을 준다고 했던 말은 실은 거짓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구행봉은 오로지 구음진경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거짓말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이 시간에도 다른 이들은 구음진경으로 무공연말을 하고 있을 텐데 자신은 해석조차 못하고 있으니 초조하기 그지없을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약속한 대로 구음진경 해석본을 들려달라고 재촉했습니다. 황룡은 구양봉이 순순히 풀어준다면요 구음진경 플러스 춘하도까지도 줘버리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성격이었지만 실제 구음진경 중에 알고 있는 부분은 일부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간을 끌 작정으로 구음진경을 한번 읽어주면 기억이 날 것 같으니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구양봉은 알겠다며 품속에서 구음진경을 꺼내 펼쳤는데 곽정이 써준 가짜 구음진경을 비단으로 싸서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서양 잡지를 고이고이 간직하다가 엄마한테 딱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딱 걸린 것이 그거 하나만은 아니었으니 다시 황룡은 구양봉이 읽어주는 구음진경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곽정이 잘못 써준 것 같다며 잠깐 보여달라고 하자 그냥 또 순순히 황룡에게 건네주는 구양봉이었습니다. 황룡은 구음진경 아래에 양초를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이 구음진경은 가짜니까 그냥 태워버릴게요 라고 말이죠. 이 순간 구양봉은 놀라서 뭐하는 거야? 라며 기겁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 번에 반만 가져가. 걸려 들었습니다. 황룡은 이제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구음진경이냐 제 목숨이냐 라고 말이죠. 말해 뭐해. 구양봉은 당연히 구음진경을 선택했습니다. 이쯤 되면 톰과 제리였습니다. 제리가 톰을 실컷 농락하면서 성우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그렇게 만화가 끝나갈 순간이었습니다. 구양봉은 석성을 장력으로 부셔버리고 말했습니다. 장님 녀석아 이리 썩 나오거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황룡에게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구음진경을 해석해주는 것과 장님의 목숨 중에 하나를 말이죠. 구양봉은 어젯밤 사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숨소리를 듣고서 석성 뒤에 사람이 있다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황룡은 자신이 남아 구음진경을 해석해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구양봉에게 잡혀 끌려가 버린 황룡이었습니다. 황룡은 가진학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 손바닥에 쓴 말을 잊지 말아요 라고요. 가진학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황룡이 목숨 걸고 진상을 밝혀주었고 이번엔 자신의 목숨과 황룡의 목숨을 바꾸었기에 황룡에게 너무나도 미안하여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큰 빚을 진 가진학도 일단은 사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황룡을 걱정하며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곽정이 가진학을 발견하곤 기뻐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가진학은 판소리의 대가였습니다. 정아 참말로 네가 정아란 말이냐? 이건 아닌데. 곽정도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네 사부님 접니다 곽정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격하게 반겨주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곽정이 따귀를 시원하게 올려치는 가진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따귀도 힘껏 후려치며 말했습니다. 넌 작은 바보, 난 큰 바보 라고 말이죠. 그렇게 그간의 모든 진상을 곽정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곽정은 그제야 황룡에게 큰 잘못을 했다며 후회했습니다. 가진학은 곽정에게 어서 빨리 황룡을 구하라는 말을 남기고는 황룡에게 죽음으로 사죄하려고 그대로 철장을 머리에 내리쳤습니다. 재빨리 곽정이 막아주며 말했습니다. 대사부님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보다 어서 도와도로 가서 황룡의 일을 황 약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라고요. 그리고 자신은 소옥말을 타고 황룡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가진학은 알겠다며 대신 용화를 제대로 구해오지 못하면 그때 너와 난 죽음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윽박 질렀습니다. 곽정은 우선 철장면으로 가서 황룡을 찾을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철장면에는 까마귀들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양강의 시체가 있었고 시체의 상태는 까마귀들에게 뜯겨 해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뜯어먹은 까마귀들도 독에 중독되어 새까맣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원래 까마귀는 지능이 높아 한 마리가 이렇게 죽으면 더는 뜯어먹지 않았을 것 같다는 제 의견입니다. 곽종은 그래도 양강이 자신과는 의형제였기에 한켠의 땅을 파고 양강을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황룡을 찾아 세상 어디라도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대륙은 너무나도 넓었으니 그동안 인연이 있었던 모든 지인들을 총동원해도 황룡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한 마을에서 금나라 병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잘 걸렸다 싶어 곽정은 가볍게 금나라 병사들을 처치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맛집인 것이 소문이 났는지 몽고 군대도 나타나 대기표 없이 금나라 병사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때 몽고 병사 한 명이 곽정을 알아보고는 여기 금도분마께서 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툴루이가 번개같이 달려와 곽정에게 인사를 했고 곽정도 툴루이가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몽고 병사들도 다가와 곽정에게 깍듯이 인사를 올렸습니다. 알고 보니 툴루이는 금나라의 패잔병들을 소탕하고 있었습니다. 툴루이는 징기스칸이 집합 명령을 내려 이제 몽고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곽정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 말에 곽정은 집을 떠나온 지도 1년이나 됐으니 어머니도 뵙고 황룡을 찾을 방법도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몽고에는 귀여운 화쟁도 있었으니 1년 만에 돌아온 몽고였습니다. 그런데 몽고 전통 가오 게르들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징기스칸의 영토 확장력은 인류 역사상 가히 최고였습니다. 곽정은 징기스칸을 찾아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마침 집합명령 때문에 장군들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곽정이 완화농녀를 비록 죽이고 돌아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딸내미의 사위였으니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이제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길에 누군가 뒤에서 분냄새를 풍기며 다가왔습니다. 바로 징기스칸의 넷째 딸이자 약혼 여인 화쟁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화쟁을 보니 어딘가 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곽정은 저도 모르게 누이 1년 사이 많이 컸군 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 말에 화쟁은 곽정 오빠도 갑자기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라고 하려다 참았습니다. 곽정은 화쟁과 같이 어머니 이평을 만나 인사를 올렸습니다. 낄낄빠빠 화쟁은 눈치껏 빠져주었고 곽정과 이평은 오랜만에 모자상봉이라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녁 늦게까지 곽정과 이평의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곽정이 황룡과의 일도 모두 말해주고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자 이평은 부친이었다면 자신이 고통스럽더라도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곽정은 결심했습니다. 황룡이 무사하다면 화쟁과 결혼을 하고 황룡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면 평생 동안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이때 만약 제가 곽정이었다면 결혼은 화쟁과 하고 사는 건 황룡이랑 살았을 것 같습니다. 곽정은 화쟁을 불러내 방금 전 자신의 결심을 얘기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쟁이 먼저 자신의 결심을 얘기했습니다. 결혼하면 더 이상 징기스칸의 딸이 아니라며 때리고 욕해도 받아들이겠다고요. 이쯤 되면 화쟁과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곽정이 힘겹게 난 남쪽으로 다시 가야 해 라고 하자 화쟁은 자기도 같이 가는 줄로 알고는 만약 아버지가 반대하면 몰래 도망가야겠군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만 하다가 드디어 곽정은 황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제서야 화쟁은 그럼 황룡을 찾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곽정은 황룡이 무사하다면 돌아와서 화쟁과 결혼하겠어 라고 했고 다만 군대 갔다 오는 것보다 훨씬 길지도 모른다며 10년이나 2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화쟁은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며 곽정에게 와락 안겨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징기스칸의 장군들을 소집하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집 명령은 손으로 열흘 살 동안 군막 안으로 도착해야 했습니다. 똥을 싸다가도 끊고 달려와야 했고 똥이 아닌 다른 걸 싸다가도 덜렁거리며 뛰어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 징기스칸의 군막 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은 빠짐없이 모든 장군들이 제 시간에 도착을 하자 세상에 어디 이렇게 용맹한 장군들이 있냐며 일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랍 쪽 민족들에게 보낸 사자들이 치욕을 당하고 돌아왔으니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징기스칸이 가장 잘하는 것은 장수들의 사기를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거였습니다. 마침 아랍 쪽 군대에 완화농들도 합류하여 수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선전포고의 도전장은 9자면 충분하다며 내가 싸우면 싸우는 거야 라고 적어서 도전장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에 모든 장수들은 저도 모르게 아드레날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징기스칸은 이제 밖으로 나가 모든 병사들을 소집하여 다시 한번 피가 끓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곽정에게 10,000명의 군사를 줄 테니 완안홍련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한이라는 몽고 최고의 벼슬도 주었습니다. 이는 징기스칸의 아들들과 같은 직위에 해당합니다. 다음날 곽정은 이제 10,000명의 군사의 수장인 만인장이 되었지만 몇 달 뒤에 있을 전쟁을 위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행히 툴루이가 실력 있는 천부장들을 곽정 밑에 두게 하여 앞으로 천부장들에게 준비를 시키면 된다고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만인장들만 하는 전략회의에서는 무슨 주백통급이었습니다. 어쨌든 진짜백이 바보소녀가 되기도 했고 말이죠. 하여 징기스칸을 찾아가 사정을 했습니다. 만인장 자리를 사퇴하고 그저 몸으로 싸우는 일반 병사가 되겠다고요. 그 말에 징기스칸은 누가 처음부터 잘하냐며 싸우다 보면 다 할 수 있다고 크게 역정을 냈습니다. 참고로 징기스칸의 목적은 1만인역으로 의천도령기의 사자후와 동급이었습니다. 곽정은 괜히 귀에서 피만 나오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여 개방의 노유각에게 모든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유각은 개방의 장로 중 한 명이며 황룡을 찾아달라고 개방에게 의뢰한 후부터 이렇게 자주 만나곤 하였습니다. 노유각은 머리를 박치기 할 때만 쏘았기 때문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았으나 다음날 곽정을 찾아와서는 혹시 병법서 같은 것이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곽정은 그제야 무목유서라는 최강의 병법서를 품속에서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러면 뭐하나요? 곽정과 노유각은 거의 문맹과 다름없었습니다. 곽정이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면 노유각은 담배 좀 피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노유각이 다시 들어오더니 곽정이 물음에 답을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병사들에게 가르치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진법이라고요. 곽정은 아하 그렇군요. 그럼 이건 무엇일까요? 했습니다. 그러자 노유각은 또다시 니코틴이 떨어졌다며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곽정은 노유각에게 담뱃값 쥐어주며 병서를 터득해갔고 병서에서 배운 진법을 병사들에게 가르쳤으니 어느덧 만인장에 걸맞는 장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곽정을 뒤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구양봉이었습니다. 구양봉은 분명 황룡을 데리고 사라졌었습니다. 그럼 황룡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이렇게 사조영전 32권이 끝났습니다. 저도 언젠간 유튜브로 담뱃값은 벌고 싶습니다. 그러니 다들 구독 한 개비만